성 토마스 모어는 1478년 2월 7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모어는 성공한 법률가이자 판사였으며 어머니 아그네스는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어려서부터 지적 호기심과 신앙심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런던은 상업과 문화가 번성하고 있었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점차 받아들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학문과 신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토마스는 매우 총명했고 어릴 때부터 학업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성 안토니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신앙적 훈련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과 철학,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인문주의적 교양을 습득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그는 한때 수도자가 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카르투시오 수도원의 생활에 참여하며 엄격한 기도와 고행을 체험했지만 결국 자신이 평생 살아야 할 길은 세속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고전 문학과 논리학,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상 오래 머물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 공부를 이어가 런던의 링컨스 인에서 법학을 수학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성실함으로 법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학문적 능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따뜻한 성품으로 친구와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의 깊은 우정을 통해 그의 사상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토마스를 가장 유쾌하면서도 가장 성덕이 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우정은 그가 인문주의적 이상과 신앙적 헌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학문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의 책임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가정 안에서 신앙과 학문을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학자와 성직자들이 찾아와 토론하는 지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출생과 성장은 지성과 신앙, 가정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삶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르네상스적 인문주의와 깊은 신앙심을 함께 간직하며 훗날 영국의 정치와 교회, 그리고 신앙 증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삶에서 두드러진 점은 세속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결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때 수도자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기도와 분별 끝에 자신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단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이 되었고 가정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신앙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법률가로 활동하던 그는 정의와 양심을 중시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권력과 부패가 얽혀 있었지만 모어는 법의 정의와 공정함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두둔하고 권력자에게도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법률가가 아니라 양심적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정치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나중에는 국왕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아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특히 1529년에는 잉글랜드의 대법관, 즉 최고법률가이자 정치적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이 직책을 맡은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능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부패와 불의를 단호히 거부했고 진리와 양심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은 국왕 헨리 8세와의 갈등에서 드러났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단절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모어는 국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출세와 생명을 보장할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재혼과 잉글랜드 교회의 독립선언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나는 국왕에 충직한 신하이지만 하느님의 종이 더 우선이다. 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은 그의 정치적 몰락과 투옥 그리고 결국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어는 끝까지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심과 신앙을 더 소중히 여겼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느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소명과 믿음의 결단은 그가 특별히 수도자나 성직자의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의 자리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을 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과 정의, 양심의 가치를 세속 한가운데서 드높였고 그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삶은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업적과 더불어 양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증언으로 빛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과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인문주의 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모어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에라스무스와의 우정은 유명합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결합시켜 학문과 신앙을 조화롭게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하며 정의와 공동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당대 유럽 지성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정치 철학의 고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둘째, 그는 정치가이자 공직자로 활약했습니다. 모어는 국왕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아 중요한 국정 업무를 맡았고 마침내 1529년에는 잉글랜드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평신도로서는 최초의 사례였으며 그만큼 그의 능력과 도덕성이 신뢰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정의와 법의 가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판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공정했으며 권력자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셋째,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국왕 헨리 8세와의 갈등과 순교입니다.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앤 불린과 재혼하기 위해 교황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교황청이 이를 거부하자 헨리는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로부터 단절시키고 자신을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왕은 신하들에게 이 선언에 동의하도록 요구했으며 모어에게도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1534년 모어는 결국 반역죄로 기소되어 런던탑에 갇혔습니다. 그는 긴 투옥 생활 동안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굴복을 권했지만 그는 나는 국왕에 충직한 신하이지만 하느님의 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1535년 7월 6일 그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는 국왕에 충실한 신하였으나 하느님의 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가치를 증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대표적 활동은 학문, 정치, 그리고 순교라는 세 영역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인문주의자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었고 정치가로서 법과 양심을 수호했으며 신앙인으로서 진리 앞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날에도 세속 안에서 성덕을 추구하는 평신도의 모범으로 남아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가 교회와 세상에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정치적 저항이나 순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평신도의 자리에서 양심과 신앙을 증언한 모범이며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째, 그는 양심의 절대적 가치를 증언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권력과 생명보다 양심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반항이나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 앞에서 올곧은 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양심이 개인의 내적 자유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교회 안에서 양심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평신도의 성덕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성덕은 수도자나 성직자들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어는 가정인으로서 법률가와 정치가로서 성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나누며 성덕을 실천했습니다. 동시에 공직에서도 신앙적 가치를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평신도가 자기 자리에서 성덕을 추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그는 지성과 신앙의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어는 인문주의 학자로서 이성과 학문을 존중했지만 그것을 신앙과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학문과 신앙이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고 믿었습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저술은 인간 사회의 이상을 탐구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도구였습니다. 넷째, 그는 정의와 공동선을 강조했습니다. 모어는 정치와 법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확신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법률가와 정치인들에게 양심적 기준을 세워줍니다. 다섯째, 그는 신앙 안에서의 유머와 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어는 단두대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수염은 죄가 없으니 잘리지 않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평화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태도는 신앙이 단순히 엄숙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 안에서도 충만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섯째, 그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충성을 남겼습니다. 헨리 8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교회와 교황의 보편적 일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양심뿐 아니라 보편 교회와의 결속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국가나 권력의 종속물이 될 수 없음을 증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가르침과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평신도의 성덕, 양심의 존엄, 신앙과 지성의 조화, 정의와 공동선의 추구를 몸소 살아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신앙인에게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 때 그것이 곧 성덕의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성 토마스 모어의 삶은 오늘날에도 신앙인과 모든 양심적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정치와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평신도의 자리에서 성덕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법과 정의, 정치와 권력이 종종 양심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어의 삶은 양심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그는 가정과 사회, 학문과 신앙을 조화롭게 살았던 인물로서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덕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성 토마스 모어는 지금도 모든 신앙인에게 하느님의 종이 먼저다라는 외침으로 양심의 길을 따라 살라고 초대합니다.